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예, 한국이 그야말로 이게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 핵주먹인데 한국은 오늘 이제 북한 정찰 이상 발사하면 9.19 합의 파기하겠다라고 그 발표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정찰 이상을 올해 발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9.19를 파기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휴전선 따라서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 무하브 같은 거 날려보내면 얘가 참 발표가 13,000m니까 14,000, 15,000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 13,000m 고도에서 반경 400km 보는 애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뭐 휴전선 따라서 쭉 가면서 보고 이제 저 위에 한병북도 끄트머리에 낮은 선봉 있는 데만 못 봐. 그러면 약간 돌아가지고 동해안에서 한 100km 올라가면은 또 거기 다 보고 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떡할 텐데 지가 어떡할 텐데 줄줄이 한 5대가 오르르 오르르 하면 오리들 그 떼지어서 가듯이 한 대 내려오고 한 대 또 올라가고 골 아픈 거죠. 예. 뭐 5대도 필요 없죠. 한 3대만 그렇게 항상 떠 있어도 2대만 떠 있어도. 그리고 저게 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놈이 하나가 갑자기 미친 척하고 북으로 방향 바꿔가지고 평양으로 날아 들어올지 모르니까 진짜 모골이 송연하죠. 그건 뭐 떨어뜨린다고? 떨어뜨려 보라 그러지. 가만두나 그 방공포대?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걔들 방공포대를 그 비싼 거를 그 휴전선에 갖다 놨겠어요? 방공포대는 다 모아가지고 저기 갖다 놨겠지. 저기 어디야 저기 그 평양. 근데 평양에서 거기가 200km가 넘을 걸. 한 200km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뭐 방공포 쐈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 거지. 그거 간단한 거죠. 보면 이제 문재인 때와 윤석열 때는 완전히 다르죠. 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그 군사안보 외교 정책은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대미 대중정책을 보면 이제 뭐 문재인 때는 친중 종중이고요. 윤 정부는 이제 한미동맹이고 한미 핵동맹 이건 뭐 문재인 때는 이런 거 뭐 생각도 못하죠. 네. 윤석열 때는 이게 실현이 됐죠. 예, 워싱턴 선언 4월달. 그다음 미군 사드 이건 뭐 문재인 때는 무슨 뭐 저기 되먹지 않은 무슨 원불교 같은 것도 이렇게 종단 이름 걸고서 반대하고 뭐 간땡이가 부어서 난리를 부렸죠. 예. 그 운용을 방해한 거지.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때는 운용이 정상화됐죠. 미국 감시정찰 실시간 연동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그 문재인 때니까 거부했었고 윤석열 때 이게 실현이 됐죠. 그래서 올해 말부터 실현되죠. 저는 이제 그 우리의 그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 그러니까 동맹과 함께 미국과 함께 또 미국과 따로 거기서 두 가지를 저는 윤 정부가 치적을 남겨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KF-21 성공 이런 거는 눈에 잘 띄고 화려하지만 눈에 잘 안 띄는 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MD인데 그게 미국의 정찰 자산하고 실시간 연동하는 것. 또 한국의 정찰 자산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것도 미국에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 함께 또 따로 MD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링크 K죠. 그러니까 위성,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미국산 전투기, 한국군이 운영하지만, 그 다음에 그 KF-21, 그다음 미국산 전투기도요. 그 F-35가 쓰는 데이터 링크하고 F-15나 F-16이 쓰는 게 다릅니다. F-35는 스텔스, 그러니까 F-15나 F-16이 쓰는 건 당연히 쓰고요. 추가해서 F-35끼리는 자기들끼리 따로 해요. 그 지향성, 좁은 대역의 지향성 데이터 통신을 해요. MADL이라고. F-22는 또 옛날 형식의 MADL의 옛날 버전이 있어요. IFDL이라고. 이제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내려오면 전함이 있잖아요. 그럼 전함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전함의 입장에서는 전투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조기 경보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위성에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전함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데이터 통신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위성에서 받는 거 그건 UHF 위성통신 쓰거든요. 전투기에서 받는 거는 주로 전투기랑 왔다 갔다 하는 건 주로 링크 16 쓰고요. 미국제 전투기랑 왔다 갔다 하는 건.
한국제 전투기는 어떻게 할 거냐? FKF-21이랑은 링크 16 쓸 거냐? 어떻게 쓸 거냐? 그럼 링크 16은 우리 링크 K에 어떤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골아픈 문제거든요. 미국이 100% 협조한다는 전제 아래 해가면서 그 선을 나누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국의 독자적인 영역이고 미국에서 쓰고 있는 미국 육군에서 쓰는 거, 미국 해군에서 쓰는 링크 11, 링크 22, 미국 육군에서 쓰는 거, 뭐 이런 복잡한 거 있어요. 미국 위성에서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전투기에서 쓰는 거, 또 미국의 F-35에서 쓰는 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한국의 데이터 링크랑 어떻게 이렇게 엮을 거냐. 네, 좀 깊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데이터 통신 쪽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민간에서는 링크라 그러면은 그 딱 그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민간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IP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프로토콜 그건 제 3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IP 위에서 IP 자체는 그냥 데이터 꾸러미가 삥삥삥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요번에 보는 삥이랑 내가 0.1초 후에 보내는 삥이랑 내가 0.2초 후에 보내는 삥이 이게 줄줄이 있는 거야. 이거 연결해서 너 그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너 사진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일종의 삥삥삥삥 하는 커넥션이 없는 상태의 통신에서 그 위에서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제4계층이라 그래요. 근데 링크라 그러면 제2계층이라고. 광 케이블에서 어떤 식으로 신호가 간다. 구리 꼬아놓은 케이블에서 어떤 식으로 신호가 간다. 무선 주파수 몇 대역에서 어떤 식으로 신호가 간다. 민간은 이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에서도 인터넷 통신할 수 있고 구리 케이블에서도 인터넷 통신할 수 있고 그거죠. 민간은 이게 구별돼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 군사 쪽은 안 봤는데 이렇게 문서만 봐서는 군사 쪽은 이건 구별을 덜 시켜놓은 것 같아. 일부러 꼬아놓은 것 같아. 그게 구별돼 있으면 그만큼 파고들기가 쉽겠죠. 근데 꼬여갖고 그냥 2계층, 3계층, 4계층에 막 서로 꼬여 있으면은 바깥 해킹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꼬여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이제 골 때리는 거지. 그냥 쓰는 입장에선 좋은데 우리는 그거랑 연동하는 뭔가 한국형 전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우리의 로망이잖아. 지금 한국군의 그 링크 K의 로망이 그거거든요. 링크 K 완성형의 로망이 그 복잡한 미국의 미국의 그 네트워크 통신 체계, 네트워크 전투 능력 통신 체계를 고스란히 복사해서 한국형 비슷하게 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 한국이 컨트롤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기술 갖고 있어요. 우리 애트리가 워낙 강해. 이런 쪽이 워낙 강해요. 근데 만들 수는 있는데 미국이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또 바보 같은 짓은 안 해야 되잖아. 바보 같은 짓 안 하려면 어디까지를 우리가 가져가고 어디에서 미국 거랑 만난다를 잘 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윤 정부가 워낙 미국이랑 이런 군사 안보 외교 쪽에 관계가 워낙 깊어지고 있어서 미국이랑 그런 그 링크 K 완성형에 대한 깊은 논의와 깊은 협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협조 미국 쪽에 그런 거를 윤 정부의 어떤 치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국이 간절히 원했던 한국의 모습이 있죠. 그게 2021년 글로벌 포스처라 그러죠. 글로벌 포스처 재조정이 있었어요. 리얼라이먼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재조정돼서 나온 거는 글로벌 방위태세 보고서 GPR이라 그러죠. 리뷰. 그때 R은 이제 재조정이 아니라 리뷰 보고서라는 뜻이죠. 그것의 요약이 이제 미 국방부 사이트에 떠 있는데 철자철자 세점 문단은 뭐 그냥 나오는 문단이에요. 그냥 문건이 뭐 장관님한테 어떻게 받고 뭐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떻게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했다. 그게 첫째부터 셋째 문단은 그런 얘기야. 본론 딱 들어요. 넷째 문단인데 그 본론이 처음에 인도파시픽이에요. 인도태평양. 그 딱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전구는
오스트레일리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인근의 남태평양 도서를 포함한다. 일단 전구에 대한 정의지. 인도태평양 하면은 이 동아시아나 뭐 이런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남극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남극까지. 그걸 인도태평양이라고 딱 처음에 정의하고 그 다음번 문장이 바로 한국이에요. 이 문장입니다. 경무는 공격 헬기 및 화력본부를 고정 배치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문서 이전에는 순환 배치해 왔다예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가 2021년 말 2022년이 되면서 고정 배치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순환 배치였더라고. 물론 순환하면서 무슨 순환하면서 저거가 있죠. 그 대수는 유지할 수가 있겠지. 20대 빠져나가고 20대 오고. 그런데 순환을 하게 되면 특히 헬기 같은 경우에 이쪽에 그 한국의 지형지물에 대한 그 전통의 노하우가 그 부대 내부에 안 내려가잖아요. 아, 서해 쪽 가면 이렇고 동해 쪽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어떻고 이게 그 숙지가 특히 헬기는 그 지형지물 빠삭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아파치 헬기 전력이 무시무시하죠. 주한미군이 기존의 24, 신형 24, 세계 최초로 이게 신형 배치된 부대일 겁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게 주한미군 제2사단의 제2전투항공여단 탈론 부대일 거예요, 이게.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에서 수집한 걸 제가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걸. 국내에서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육군의 기존이 36대인데 추가 36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일단 48에 36 해갖고 84대가 있고 여기에 36대가 육군이 더 붙으면은 120대가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육상 전투에선 쟤들이 비벼볼 수가 없죠. 네. 비벼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단 화력본부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그 문서에 보면, 예, 그러니까, field firepower, 예, artillery division headquarters예요. 그러니까 화력, artillery division headquarters, 화력사단 헤드쿼터인데, 이게 아니라 사단 화력본부예요. 실제로. 이제 이 사단 얘기하는 건데, 이 사단의 예하부대예요. 이 미군은요, 제가 이번에도 느끼는데 이게 전문성이 높잖아요. 다 직업군인이고. 그러니까 자기 전문 영역에 따라서 소속이 있어. 그러니까 미 육군 제몇 화력 여단. 그 소속은 거기가 끝이야. 그런데 배치는 주한미군 제2사단 예를 들어서 210 야전 화력 여단에 배치되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으니까 전문성은 친정이고 여긴 시댁이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운영되더라고. 그래서 미국군이 지금 수십 개의 야전 화력 여단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뭐 대대가 뭐 10개씩 있다, 뭐 5개씩 있다 그러면 수백 개의 화력 대대를 갖고 있죠. 이 소속 대대를 쪼개서 현장에 뚝뚝 보내는 거예요. 현장 부대에. 그래서 한국에는 37 야전 화력 여단의 제6대대 이게 로켓 담당입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로켓을 담당하는 건지 캐논을 담당하는 건지가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포냐 로켓이냐 로켓 담당입니다. 제6대대. 당연하죠. 한국이 자주포가 전 세계에 뭐 한 절반쯤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미군이 뭐하러 와서 옆에서 대포를 왜 쏴? 미군은 오면은 대포 쏠 일 없지. 살벌한 거 쏴줘야죠. 예, 그렇게 로켓 부대가 오더라고. 제38 야전 화력 여단의 제1대대 여기도 로켓이에요. 이게 주한미군 제2사단 제210 야전 화력 여단 썬더 부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나와요. 조사를 해보면. 네. 그러면 미 육군의 야전 화력 그게 뭐야? 무기 못 써. 예. 아, 뭐 우크라이나에 아타킴스가 갑니다. 네, 드디어 폴란드에 우리 저기 천무에 600mm KTSSM 미국의 아타킴스에 버금가는 KTSSM이 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다 구식 무기예요. 미국선 거의 퇴출 뭐냐? 구식 무기예요.
이미 미국 입장에선. 그래서 미국은 뭘 쓰냐? 프리즘 쓰잖아요. PRSM. 사거리 500km 정밀 타격. 지금 그림에서 사거리 500km 그리면요. 평택에서 그리면 요 맨 아래에 있는 빨간 선입니다. 평택에서 사거리 500km 거리면. 칭타오가 걸려요. 칭타오가. 나일랜이랑. 그리고 서해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걸려요. 저 이동 표적 아마 노릴 수 있을 거예요. 프리즘. 굉장히 첨단이라. 근데 프리즘 잉크라 그래가지고 인크리먼트라 그래서 사거리 1000km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있는 노란 거예요. 예. 베이징 들어오죠. 예. 텐진 들어오고. 베이징 간신히 걸칠 거예요. 저기서 하면. 예. 요거 1000km. 그 다음에 야전 화력부대 요새 한국에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아마 물으면은 NCND 할 거예요. 뭐 좌빨스러운 사람 물어보세요. 예. 사거리 2875km 가는 극초음속. 그게 이제 야전에 배치되거든요. 롱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폰. 이거 올해부터 배치되고 있죠. 이거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2875km 가면 뭐가 들어오냐? 예, 여기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뭐가 있냐? 예. 감숙과 신강 경계 지역에 거기 2700km쯤 됩니다. 2600, 2700, 2500 그렇게 되는데 거기가 중국의 미국으로 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는 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얼마나 깊게 맺어져 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2021년 말에 그림이 나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니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참, 예, 이거 아주 날씬하게 생긴 애죠. 예, 이게 500km 가는 애예요. 예, 앞에 탄도 한 60km 되나 90km 되나 정밀 타격하죠. 아마 이동도 갈 겁니다. 이동도 맞출 겁니다. 예, 그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뭐 배나 이런 저기 뭐 기갑 같은 정도의 이동은 그냥 가서 맞출 거고요. LRHW는 아까 보셨지만 그런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입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평화스러운 현상 유지를 원해. 그런데 너희가 자꾸 북한한테 핵 밀어주고 미사일 밀어주고 너희가 직접 도발하거나 북한 내세워서 도발해? 그럼 우리 북한 자유화 시켜버릴 거야. 예, 그게 지금 미국 입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통일 한반도 같은 용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미국은 기본은 그러니까 스테이터스 코어죠. 현상 유지라고요. 평화스러운 현상 유지.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하고 있어야지. 중국, 북한이 도발 안 하더라도 북한에서 급한 사태 일어나면 그때 우리 어떡할 텐데. 그때 중국이랑 어깨 싸움 어떻게 벌이지? 이제 이런 고민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오늘 감사합니다.